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이 비바람 내일 오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온도 많이 떨어진다는 점 외출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유원, 장세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뉴욕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흔들기에 이어서 이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2% 중간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를 흔든 건 그동안의 걱정거리였던 관세가 아니라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느린 사람이라고 지칭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한편 파월을 해임시키려는 듯한 공격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에버코어와 같은 월가기관들이 파월을 회고하려는 실제 시도가 발생한다면 가파른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장기채 금리는 급등하고 달러는 폭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를 해왔는데요. 오늘 채권 시장에서 장기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 지수는 3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2.48%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5%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2.36% 밀렸습니다.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섹터 일제히 2% 안팎의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특히 이번 주부터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죠. 기술주는 급락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중소기업들이 관세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계획이 드러나자 필수 소비재주도 하락했습니다. 필수 소비재 중에서 코스트코가 4% 가까이 급락한 점이 눈에 띄었고요. 테슬라도 6% 가까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미 소비재주도 3% 가까이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오늘 M7 기업들도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알아보시죠. 먼저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SCE 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 27분 기준 98.29로 전거래일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날 저점을 97.9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달러화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 통화에 쏠리면서 스위스 프랑에 견준 달러화 가치는 이날 0.804달러로 2015년 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자산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 실적 발표를 잡은 테슬라가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325달러에서 275달러로 하향 조정한 점과 모델 Y의 생산이 지연된 점이 주가에 더욱더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하락한 월마트가 일라일리와 테슬라의 시총 순위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부활절로 휴장을 했었는데요. 미국 국채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미국 국채 신뢰도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장기물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는 반면에 단기물 국채금리는 반대로 하락하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3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7% 하락하면서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간 점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잠시 내리게 했지만 결국 다시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4.41%에 거래됐고요. 반면에 2년물 국채금리는 0.95% 하락한 3.76%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세로 인해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독립성까지 위협받자 달러화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에버코어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는 가운데 달러 약세가 겹치는 기묘한 상황이 미국의 신뢰를 해친다고 말했는데요. 또 연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기준선이 훨씬 높아진다며 이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에 달러 약세 그리고 주식 매도 등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거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98선까지 내려왔고요. N달러 환율도 140엔 후반에 거래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1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입니다. 모펫 네이선슨이 애플 주가가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펫 네이선슨은 애플에 대한 매도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84달러에서 141달러로 낮췄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애플의 장기 수익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월 11일 스마트폰 관세가 일시에 유예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애플에 대한 압박은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산 애플 제품엔 여전히 관세가 부과되며 인도산 아이폰에도 그리고 베트남산 애플워치, 이어폰에도 최소 10%의 관세가 붙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핵심인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는 1.94%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마존 소식입니다. 레이먼드 제임스가 아마존이 단기적으로 수익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 가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에 대한 투자 회견을 강력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275달러에서 195달러로 낮췄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관세와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 역풍이 존재한다면서 AI와 장기 투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영업이익 리스크와 수익화 지연 이유로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농촌 지역의 광고 네트워크 노출을 고려할 때 공급량과 물류에 추가되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존은 광고 매출의 약 15%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메타의 11%보다 높은 수준이고 전체 온라인 거래의 30%도 중국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웰스파고에 따르면 아마존이 신규 데이터 센터 임대와 관련된 일부 계약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밤 아마존 주가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월요일 일본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언급하면서 전력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황 CEO는 일본이 로봇 공학과 산업 제조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선도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대규모 AI 개발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너지는 모든 산업 성장의 핵심이라며 국가 차원의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최근 중국에서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한 데 이어서 진행된 것이고요. 아시아 주요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규제 강화 속에서 AI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관세 정책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경고음이 이 월가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데다가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금을 빼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기 국채도 급락을 하는 등 셀 아메리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국내 지수는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제 세은 아나운서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어떤 기업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최근 미국과 중국
미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독특하게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태양광 모듈 기업 퍼스트솔라입니다. 퍼스트솔라는 1999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설립된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입니다. 특히 방막형 태양광 모듈 기술을 통해 기존의 실리콘 기반 태양광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퍼스트솔라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31%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를 추진하며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월가의 평가는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애널리스트 27명 중 25명이 퍼스트솔라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12명은 강력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의 2배인 약 252달러로 상등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퍼스트솔라는 관세 전쟁 속에서 큰 혜택을 보는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퍼스트솔라는 생산시설의 절반을 미국 내에 두고 있으며 생산 가치 사슬에서 중국 기업이 완전히 제외된 유일한 글로벌 태양광 기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 제품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퍼스트솔라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번째 생산시설을 짓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 생산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퍼스트솔라는 생산 절반을 미국 내에서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RA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퍼스트솔라의 단기적인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 제조업과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태양광 발전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꾸준한 수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건설 기간이 1년으로 짧고 연료비가 없어 비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전망도 밝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기업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퍼스트솔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저렴한 밸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이 매수할 타이밍인지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신문에서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효원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 가져오셨을까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읊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 부양, 공약 대선마다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 네, 역대 대통령 선거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전면 재설계, 코스피 지수 목표 설정 등의 공약이 주목받았지만 대체로 반쪽짜리 이행에 그쳤거나 좌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증시 부양 목적의 세제 개편 공약이 역대 대선마다 제시됐지만 대체로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거래세를 없애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계적 폐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에 밀려서 완전 폐지에 이르지 못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그쳤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점에서 원천 징수되는 구조라서 세수 확보가 용이하다는 평가입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발로 도입이 중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함께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의 공약을 언급하자 기업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자금 조달 창구가 좁아지고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경영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함께 상장회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과 자회사 분할 상장 시 일반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한 각종 현금 확보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주요 자금 조달 통로인 교환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교환사채는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하는 사채로 일반 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9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던 2023년 2조 2,377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통해 메모리 다운턴을 극복했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기업들은 교환사채로 전기차 캐즘을 견디고 있다며 자사주가 없다면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과 신사업 진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금이 부족했던 네이버는 미래에셋, CJ, 신세계 등과 자사주를 교환하며 금융, 쇼핑,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신사업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 말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 일관 제철소 건립 여부를 검토할 때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진출이 필요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 고로가 아니라 전기로만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고품질 자동차용 강판을 만드느냐라는 반론에 부딪혔기 때문인데요. 철광석이 아니라 고철을 원료를 쓰는 전기로에선 구리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힘든 탓에 표면이 거칠고 강도가 약한 강판만 나오게 됩니다. 고로 방식으로 지으면서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탄소를 대거 내뿜는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는 고로 건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 끝에 내놓은 현대제철은 전기로 방식으로 짓되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한 철 원료를 전기로에 투입하는 직접 환원철 방식을 사용하는 해법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DRI 기술의 강점이 있는 포스코와 함께 연구 개발에 나서면서 해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계 3위 현대자동차그룹과 5위 포스코그룹 동맹의 대상은 철강과 배터리 등 자동차 소재 분야입니다. 핵심은 현대차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투자금의 일부를 포스코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루이지애나 연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여기에 최소 1조 원 이상 투입해서 일부 생산 라인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포스코를 파트너로 확보해서 8조 원이 넘게 드는 투자 부담을 상당폭 덜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미국과 멕시코에 세운 차량용 강판 가공 공장에 열면, 냉연 제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코는 미국에서 제네럴 모터스와 포드, 현대차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요 고객인 GM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조지아 엘라베마 공장과도 멀지 않습니다. 포스코가 북미 시장에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보유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발 세계 관세 전쟁 여파로 올해 들어 금값이 급격히 상승해 금값 대비 은값 비중을 뜻하는 금은비가 100대 1을 넘었습니다. 금은비가 100대 1을 넘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은값이 금값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5월물 은은 선물 가격이 장중 온스당 32.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잠시 29달러대까지 내려간 것을 빼면 3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6월물 금 선물은 장중 온스당 3,4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금 선물은 올해 들어서 30% 이상 오르면서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에 따라 금은비는 지난 4일부터 100대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 1온스를 은 100온스 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20세기 이후 역사적으로 금은비가 100대 1을 넘은 것은
1991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때로 국제 은값이 급락하면서 발생했고요. 미국 CNBC는 금은비는 일반적으로 6, 70을 유지해 왔다며 금과 은의 가격비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의 잠재적 투자 기회를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식품 스타트업이 쿠팡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높은 인지도와 소비자 리뷰 기반의 상품 전략이 신생 브랜드의 초기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1일 쿠팡에 따르면 입점사 온유어사이드의 지난해 매출은 32억 원으로 1년 전보다도 85% 급등했습니다. 2020년 설립된 이 회사는 식물성 원료만을 활용한 브랜드 너츠그린을 출시해 쿠팡에 입점했습니다. 당뇨, 유당불내증 등 건강상 제약이 있는 소비자와 비건 소비자를 주요 대상으로 잼, 음료수, 견과류를 판매합니다. 온유어사이드 관계자는 로켓 배송과 검색 광고 기반의 상품 전략이 핵심 성장의 동력이 됐다며 쿠팡을 통해 브랜드를 처음 접한 소비자의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자사몰과 다른 유통 채널에서 유입된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드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리하베스트도 쿠팡 입점 효과를 누렸습니다. 2019년 설립돼서 2021년 8월 쿠팡에 입점한 이 회사는 밀가루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간식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경제 소식들 알기 쉽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책과 관련해서 인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과 연동되어서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증시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미증시가 워낙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영향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07%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장중에 상승 전환 시도하긴 했었는데 막판에 힘을 잃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486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수급 같은 측면에서도 살펴보시자면은요, 매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외국인의 자금 이탈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2,4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폭 조금은 줄여서 오늘 1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서 연기금이 힘을 많이 보태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09%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정말 등락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 장 마감을 10분 전 남겨두고선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는데요. 71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매수와 매도폭이 같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 오늘은 힘이 약했습니다.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하면서 지수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대체로 큰 폭의 오름폭, 내림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관망하는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스피와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 계속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량도 굉장히 적었던 하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2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의 관세에 대한 협상,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올랐던 테마들 있으니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원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함께 이야기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알아볼 특징주는 네이처셀입니다. 네, 네이처셀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 임상 3상 시험을 현지 품목 허가를 위한 최종 임상 시험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에서 네이처셀은 오전 10시 30분쯤에 전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폭 29.88%까지 올라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FDA는 네이처셀이 한국에서 진행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임상 3상 시험을 미국에서 허가 심사를 위한 최종 임상 시험 기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인데요. 이에 네이처셀이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보완할 소규모 임상만 진행해도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오늘 종가 33,250원 찍었고요. 전장 대비 30.9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면역세포 치료제 테마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상한가로 그대로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박셀바이오도 오늘 상한가 터치하긴 했었는데요. 상한가 풀리면서 25%대에서 강세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된 테마인데요. 요즘에는 미국발 소식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잠시는 소외되었던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양자회담에 열려있다라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우크라이나 정권 대표들도 같은 생각을 하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날 회견 이후에 이 크렘린궁 대변인은요, 이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화해에 대한 제스처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양자간 논의를 포함해서 이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을 논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푸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화해 모드보다는 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왔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양자회담을 이번에는 제안을 한 것이 처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정쟁이 종식이 되면 다시 한번 도시를 재건하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18%대 강세 속에서 마무리했고요. SG는 9.11% 강세, SY스틸텍은 5%대, 전진건설로봇은 8.88% 강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화가 조금 더 진전이 되면은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또 한 번 비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앞으로의 뉴스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원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특징주도 이제 오늘 웃는 모습 보여줬던 특징주인데요. 한화엔진입니다. 네, 한화엔진은 오늘 장 초반에 전거래일 대비 2.66% 오른 25,050원에 거래됐습니다. SK증권은 한화엔진의 1분기 매출액은 3,1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늘고 영업이익은 223억 원으로 14.8% 증가했다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분기 기준 올해 신규 수주액이 약 1조 587억 원을 달성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주 규모인 1조 6,490억 원의 약 60%를 달성했습니다. SK증권은 올해 수주한 엔진 계약의 마지막 납기를 고려하면 90% 이상이 중국 조선소 물량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한국 조선소 엔진 발주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규모를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하반기부터 발주가 본격화될 북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물량의 엔진 발주는 내년부터 이어질 것이라고 SK증권은 내다봤는데요. 높은 레벨의 수주 실적 및 수주 잔고가 유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엔진 공급 부족에 따른 단기적 성장에 이어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해사기구의 중기 조치에 의한 친환경 교체 수요 확대로 중기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이후 노후선대 교체 사이클에 따른 장기적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 하나엔진은 전장 대비 6.15% 상승한 25,900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하나엔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윗골이 조금 달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리포트 내놓으면서 줄줄이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들 한번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저희가 방송에서 정책과 관련해서 강세 보인 테마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자금이 어디로 쏠려야 할지 지금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호재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빠르게 수급이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장에서 농업주가 강세를 보여서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요, 이 전북 쪽, 전라도 쪽을 방문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관련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 4월 24일과 25일에 광주, 전남, 전북 등 이 호남 지역을 순회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순회를 하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어떤 곳을 방문하는지에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들썩였는데요. 자, 일단 농업주 같은 경우에는요, 전북 김제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서요, 이 첨단 농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보는 이 전북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점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장중에 그동안 잠잠했던 농업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함께 겹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18%대 강한 상승 속에서 마감을 했고요. 대동은 2%대 소폭 상승, 우린 PTS는 8%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밖에 첨단 온실 전문 업체로요,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린플러스는요, 오늘 하락 출발하긴 했었는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원 아나운서, 또 정책과 관련된 테마가 오늘 부각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정치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소식에 따라서 좀 주가도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비 예선 후보와 관련된 소식 준비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8분쯤 현재 세림과 삼육물산 그리고 진영, 한국패키지는 각각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플라스틱 봉장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또한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코오롱 ENP도 큰 폭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의 제조 판매를 통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만들어지는 카톤팩 등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이 후보가 오늘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서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탈플라스틱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언급하면서
탈플라스틱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오롱 EM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면서 종가 6,300원 기록했고요. 전장 대비 9.76%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5.16%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오늘 좀 내려오긴 했지만요. 하지만 빨간불 켜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호재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를 하고요. 미세먼지 줄이는 데 일조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탄소 포집 관련주도 오늘 장에서 강세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자, 세연 아나운서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8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IT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최고령 현역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AI 인프라 리더로 급부상한 레리 앨리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레리 앨리슨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정부 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오라클이 선정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레리 앨리슨을 향해 그는 놀라운 사람이라며 극찬했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주도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레리 앨리슨은 1944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카고 대학과 일리노이 대학에서 공부했지만 학위를 얻지 못하고 중퇴한 그는 1977년 단돈 $1,200를 들고 실리콘밸리의 시스템 개발 연구소를 창업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오늘날 오라클의 전신이죠. 오라클은 초창기 미 국방부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상용화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 그 당시 참여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따 사명을 오라클로 변경했습니다. 오라클은 이후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레리 앨리슨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죠. 2016년 비교적 늦게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든 오라클은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약 79%를 클라우드 부문에서 창출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레리 앨리슨의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최근 레리 앨리슨이 가장 집중하는 분야는 바로 AI입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오라클은 텍사스주 아빌린을 비롯 2029년까지 총 20개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레리 앨리슨은 최첨단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막대한 투자가 필수라며 여전히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최전방에서 혁신을 이끄는 괴짜 CEO 레리 앨리슨. 정치적 성향이나 독특한 성격으로도 주목받지만 무엇보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과감하게 도전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IT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최고령 현역 레리 앨리슨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관세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리포트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엔비디아 기술 전쟁의 중심에 서다라는 제목입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AI 패권을 둘러싼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선 엔비디아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지금 엔비디아인가요? 네, 최근 글로벌 증시는 미중 간 갈등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AI 기술 패권을 두고서 두 나라가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AI 혁신을 이끄는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 왔을까요? 이번 무역 전쟁은 기술주를 좀 정조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고 또 곧바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무역 갈등이 또 얼마나 빠르게 악화되어 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간밤에 마감된 미증시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모두 붉은색으로 붉게 짙게 물든 것을 설명드렸었죠. 또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핵심 중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H20 칩 수출 금지가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AI 핵심 칩인 H20의 중국 수출을 전격 금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차단이 아니라 중국의 AI 기술의 발전 자체를 견제하려는 전략인데요. AI 시대의 오일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를 틀어막은 셈입니다. 이후에 이제 젠슨 황이 오늘은 또 일본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가 과연 좋게 봤을까요? 당연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직접 중국을 방문을 했고요. 단순한 출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기술 패권을 놓고서 벌어지는 외교전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젠슨 황의 방문은 엔비디아가 글로벌 기술 체스판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젠슨 황 CEO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과 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실제 사진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전략을 삼고 있을까요? 네,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단기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AI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즉 지금의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훨씬 더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증권은 분석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AI 반도체를 전략 무기로 삼았는데요. 특히 딥시크 사태 이후에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를 하나의 베팅카드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혁신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은 좀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AI 혁신이라는 좀 거대한 트렌드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증권은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금의 이 관세 그리고 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말을 덧붙여서 좀 비유를 했는데요. 등산처럼 힘든 구간을 넘어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중장기적 관점으로 현재 이 복잡한 상황을 견뎌내보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고 또 AI 혁신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산업을 크게 바꿔나갈 것이다. 또 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받아들이고 기회를 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AI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AI 성장과 함께 정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너무나도 악재와 함께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코인 브리핑 아나운서 장세은입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뉴욕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피난처로 떠오르는 등 주요 코인들이 다양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주요 3대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지난주보다 0.85% 상승한 88,290달러에 거래되며 이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4.15% 하락한 1,579달러에
XRP는 2.09% 떨어진 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암호화폐 주요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의 급락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88,000달러대에 거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압박하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2% 이상 급락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오히려 자금의 안전초로 부상하면서 이번 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코인베이스의 XRP 선물 상품 출시 소식입니다. 이번 출시로 기관 투자자들의 XRP 시장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특히 미국 규제 당국인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의 명확한 규제 아래 출시되어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XRP의 유동성 확대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뉴스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최근 민코인 열풍의 덕을 보면서 시가총액 사기 5개 암호화폐 중 유일하게 주간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증가와 함께 기술적 분석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위클리 코인 브리핑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세연 아나운서 어떻게 요약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미국 3대 지수 2% 넘게 하락했는데요. 관세 정책 그리고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에 지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장기적으로 지켜봐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연 아나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오늘장 사실 좀 뭔가 미국과 한국의 좀 입장이 그냥 지금 수치로만 봤을 때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차차 좀 성장세를 타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데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세훈 아나운서님의 말씀처럼 좀 미증시 하시는 분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인내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타고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작용하는 시기니까요. 지금 이 기회도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을인을 새기면서 기다려라.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 자, 이렇게 자금이 어디로 쏠려야 할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방향성을 잃은 증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방향성을 잃은 증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